안녕하십니까, 빌딩 수사대입니다. 한 2, 3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급격하게 폭등이 됐고 가뜩이나 신축하면 몇 년 늦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신축비가 과도하게 올라가지고 많은 시공사 분들과 건축주와 그런 여러 가지 소송 그런 이야기들 들리고 있거든요. 요즘에 또 뉴스 기사를 봐도요, 종합건설 업체가 최다 폐업을 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계약했던 건축주나 종합건설사들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건축비를 엄청 상승시켰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에 대해서 계약 이행을 제대로 못하고 건축비를 인상을 시키고, 혹은 인상이 안 되면 파산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계약을 하고 나면 가불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계약하기 전에는 건축주가 갑이었다면 사인하는 순간 시공사가 갑이 되는 형태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아까 방금 파산이라고 했는데 건축주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딜레이가 되니까. 이자를 감당 못하니까. 그렇죠. 이자 감당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주의해야 될 사항들, 100% 방지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거 정도를 알면은 미연에 방지가 좀 된다. 네.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알아본 데도 업체가 이제 300개에서 400개 정도 시공을 했던 업체예요.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도 다 떼어보니까 건설사들 이름 나오거든요. 홈페이지 보니까 막 의리의리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요번에 파산이 됐고, 그래서 12개 현장이 올스톱이 됐어요. 근데 그거 하고 있던 건축주들은 무슨 죄냐 이거죠. 그렇죠. 초보 건축주가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요거만은 좀 알면 좋다인데, 저는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을 사기 위해서 받았던 시설자금 대출 말고 견적서를 받고 이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걸 은행 대출 심사를 미리 넣고 승인을 미리 받아놔라. 이거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팁을 드리자면 많은 건축사님을 만나고 자기가 산 지역에 건물을 많이 설계해왔던 건축사를 선정을 좀 해라. 건축물 대장 뜨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을 직접 가보고 가능하면 그 동네에서 우선 찾아봐라. 뭐 인허가에 대한 기간도 확실히 그렇죠. 것이고. 준공에 대한 기간에 네, 대한 노하우도 그렇죠. 분명히 있을 테고, 건축가는 자격증 없는 사람인 거고, 네. 건축사, 자격증 있는 건축사를 만나서 설계를 하는데, 이때 공사 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물 개요, 평면, 인면, 단면, 배치가 들어가 있는 기본 설계도가 있어요. 근데 네. 그 기본 설계도만 가지고 시공사와 견적을 논의를 해서 견적서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때는 그 다음 단계인 실시 설계까지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라. 자재 품질이나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기재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변경이 되더라도 실시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설계를 할 때 감리자를 먼저 좀 선정을 해서 중요한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오게끔 되는데, 법적으로 설계할 때부터 팁을 얻으면 좋다. 네. 한 배를 탔으니까 설계 때부터 같이 얘기를 좀 나누는 거예요. 어떤 건축주는요, 감리를 2-3명씩 써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간헐적으로 오잖아요. 자주 올 수 있게 한 명을 더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감리자가 그때 설계할 때 실시 설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견적이 된 건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좀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네.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하자 보수 이행 증권은 꼭 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자가 발생됐을 때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시공사의 자금 능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시공사분들이 계약을 맺었어요. 뭐 예를 들면 계약금이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는데, 60평짜리 꼬마 빌딩이라고 가정했으면 자재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2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잖아요. 요즘 맞아요. 시세가. 근데 그 돈을 받으면 그 시공사가 이 공사를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례상 그 전에 공사했던 건물 있죠. 네. 그 전에 공사했던 인건비나 자재비를 마감을 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돌려막기죠. 그런 시공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시공사는 내가 준 돈으로는 기존 건물의 인건비 자재는 지불할 수 없다. 이걸 꼭 명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자금 능력이 있는지는 보는 평가 방법이 있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재무제표를 다 줘요. 그걸 보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꼬마 빌딩을 신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시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꼬마 빌딩들은 나이스 평가 리포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평가 데이터가 있어요. 네. 데이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리포트를 다운 받아보는 거예요. 요약본 말고 좀 정본으로 다운 받아보신 다음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생산성, 활동성 분석을 해서 기업 평가 등급을 내요. 그리고 여기에는 현금 흐름표도 등급이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소송 정보도 나오고요. 당좌 거래 정지 여부까지도 확인이 돼요. 이런 것까지도 한번 다 보신 다음에 기업 등급이 나쁘지 않다. 이랬을 때는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거래를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이제 이런 걸 봤었는데 현금 흐름표 등급에 열의라가 나왔던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시공사가 최근에 했던 건축주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얼만큼 클리어하게 AS를 잘 해줬는지. 보통 잔금을 착각을 하시는 게 준공이 떨어지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누수라든지 기타 등등의 애로사항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잔금은 입주 후 한 달 후에 지급한다, 이렇게 좀 명기한 것도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을 할 때는 공정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왜냐면 이게 직영 계약서가 아니라 무급 계약서이기 때문에 네. 이 시공사를 믿지만 언제 어떻게 쓸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문구로 계약서에 네.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달 두들겨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런 방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